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기념비. AURA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야망의 성체이자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과 자본이 응축된 현대의 바벨탑이었다. 매일 아침 명품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으로 자신을 무장한 수천 명의 엘리트들이 이 성체의 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에서는 세상을 움직인다는 자부심과 날카로운 경쟁심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리고 오늘 그 눈부시지만 차가운 세상 속으로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듯한 한 이방인이 조용히 발을 들였다. 김설이, 그녀의 존재는 이른 아침 안개처럼 고요했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 대신 손으로 짠 듯한 질감의 소박한 면 원피스를,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가죽 가방 대신 낡은 캔버스 에코백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거대한 도시의 지리를 잃어버린 여행자 같았고, 아우라 그룹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이라는 직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1층 로비에 눈부신 대리석 바닥 위에 선 그녀는 마치 최고급 오페라 하우스에 잘못 들어선 들꽃 한 송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주변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다.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샅샅이 훑었다. 속삭임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공기 중에 흩어졌다. 세상에, 저 사람 누구야? 설마 직원이야? 오늘 우리 팀에 발령받은 신입이래. 지방대 출신인데 회장님 특별 추천으로 들어왔다나 봐. 특별 추천 낙하산 중에서도 이런 낙하산은 처음 보네. 복장 규정 교육도 못 받았나? 여기가 무슨 시골 음라의 사무소인 줄 아나? 서리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의 수면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42층 버튼을 눌렀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세계, 그리고 새로운 전쟁터로 다가서고 있었다. 42층 전략기획팀의 사무실 문이 열리자 서리는 또 한 번 다른 차원의 공간과 마주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개인의 감정이 끼어들 틈 없이 모든 것이 기능과 효율을 위해 설계된 듯 차갑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나 서리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사무실의 중앙, 가장 전망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었다. 박유라, 전략기획팀의 팀장이자 그룹의 실세인 박전무의 외동딸.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패션 잡지의 화보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완벽했다. 몸에 딱 맞는 샤넬 트위드 재킷, 날카로운 턱선과 도도한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미소는 그녀의 지위와 오만함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미나와 지영이라는 이름의 두 여직원이 마치 여왕을 보좌하는 시녀처럼 그림자같이 붙어 있었다. 인사팀 직원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박유라는 의자에 기댄 채 서리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경매에 나온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의 시선처럼 무례하고 계산적이었다. 이내 그녀의 입술 끝이 비웃음으로 살짝 말려 올라갔다. 아, 당신이 김설이 씨 반가워요.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요. 시골에서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추천서를 받았다던데. 시골과 특별한 재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그녀의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미나와 지영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서리는 허리를 굽히며 짧고 간결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림은 없었다.
박유라는 서리에 그 예상 밖의 평온함이 오히려 거슬렸다. 주눅이 들어 눈치를 보거나 과도하게 비굴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 시골뜨기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재미없군. 박유라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란색 파일을 꺼내 책상 위로 툭. 소리가 나게 던졌다. 환영 선물이에요. 우리 신입이 얼마나 유능한지. 그 특별한 재능이라는 걸 나도 좀 구경해야지. 부담 갖지는 말아요. 신입한테 주는 간단한 업무니까. 파일의 표지에는 이카루스 프로젝트 데이터 복구 및 분석이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 제목을 본 팀의 다른 직원들은 순간 숨을 죽이거나 혹은 악의적인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서리를 쳐다보았다. 이카루스 프로젝트는 아우유아라 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빅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예측 프로젝트였으나 원인 불명의 시스템 충돌로 모든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며 막대한 손실만 남기고 처참하게 실패한 회사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 데이터는 단순한 손상이 아니었다. 암호화된 코드가 조각나고 뒤섞여 디지털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회사의 사이버 포렌식 팀과 외부의 최고 전문가들까지 동원되었지만 결국 모두가 포기하고 폐기 처분한 디지털의 잔해였다. 이것을 신입사원에게 간단한 업무로 주는 것은 명백한 사르였다. 첫날부터 불가능한 과제로 그녀를 짓밟아 스스로 무능함을 깨닫고 울면서 회사를 떠나게 만들려는 잔인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박유라는 턱짓으로 파일을 가리켰다. 데이터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중요한 자료들이니 잘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줘요. 할 수 있겠죠. 서리 씨,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서리에게로 집중되었다.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긍정할 수도 없는 완벽한 외통수였다. 모두가 그녀가 당황하며 변명하거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서리는 그저 파일을 집어들고 차분하게 첫 페이지를 넘겨볼 뿐이었다. 깨진 코드와 의미불명의 기호들로 가득한 페이지를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희미한 지적 호기심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대답은 박유라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분노나 굴욕감이 아닌 마치 흥미로운 퍼즐을 받아든 사람 같은 그 덤덤한 태도에 박유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최선만 다하면 안 되죠. 결과를 가져와야지. 자리는 저쪽. 시끄러운 서버실 옆이니까. 다른 직원들 업무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일 보도록 해요. 서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사무실에서 가장 외지고 열악한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다시 한번 비웃음과 동정이 뒤섞인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서리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다. 그녀는 헤드폰을 끼고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화면에 이카루스의 데이터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디지털의 재앙 그 자체였다. 하지만 서리는 그 혼돈 속에서 미세한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평생을 깨진 고서와 부서진 유물을 복원하며 살아온 분이었다. 그는 항상 말했다. 서리야, 세상에 완벽한 파괴는 없단다. 모든 파괴에는 그것을 행한 자의 습관과 흔적이 남는 법이지. 그 흔적을 따라가면 부서진 것들의 원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단다. 서리의 눈에 이 데이터의 잔해는 단순한 오류의 집합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붕괴와 함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파괴하고 흔적을 숨기려 한 교묘한 시도가 섞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구 작업이 아니라 범인을 추적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떠났다. 박유라는 미나. 지영과 함께 보란듯이 서리의 자리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거나 혹은 이미 포기하고 짐을 싸고 있을 서리의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서리는 화면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고 손가락은 조용하지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박유라는 경멸 어린 콧방귀를 뀌었다. 쇼는 저렇게 아무거나 막 쳐대면 뭐가 나오기라도 하는 줄 아나. 미나가 맞장구를 쳤다. 저러다 밤새우고 내일 아침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못하겠다고 빌겠죠. 팀장님, 그들은 서리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못한다고 확신하며 깔깔거리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들이 사라진 직후 서리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엔터키를 가볍게 눌렀다. 순간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무의미한 코드들이 일순간 정렬되며 화면 한쪽에 깨끗하고 완벽한 형태의 데이터 라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의 첫 번째 복원된 줄이었다. 누구도 복구하지 못했던 바로 그 심장부의 코드였다. 서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범인의 습관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녀는 헤드폰을 고쳐 쓰고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유아라 타워의 42층에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만이 유일하게 깨어 있었다. 유리 성체의 이방인은 모두의 비웃음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첫 번째 칼을 갈고 있었다. 그 칼이 머지않아 이 성체의 가장 오만한 심장을 겨누게 되리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전략기획팀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기대와 악의적인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밤새 김서리가 어떤 처참한 모습으로 실패의 잔해 속에서 허우적거릴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서버실 옆 가장 외진 그녀의 자리를 힐끗거렸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김서리는 밤을 샌 듯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표정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평온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마법처럼 빚어진 결과물이 놓여 있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보고서는 완벽하게 제본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데이터가 담긴 USB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박유라가 어젯밤의 승리를 확인하려는 듯 의기양양한 걸음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울면서 사직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절망에 빠져 넋이 나간 김서리의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인 완벽한 형태의 보고서였다. 박유라의 화려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팀장님께서 지시하신 이카루스 프로젝트 데이터 복구 및 분석 보고서입니다. 말도 안 돼. 박유라는 보고서를 거의 날치듯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완벽하게 복원된 데이터 목록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통계와 그래프, 그리고
프로젝트 실패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신입사원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 아니었다. 네오, 솔직히 말해. 누구한테 부탁했어? 아니면 외부 업체에 맡긴 거야? 해킹이라도 한 거니 이 정도의 결과물은 불가능해. 박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명백한 비난이었다. 그러나 서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제 팀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파일 외에 그 어떤 외부 데이터에도 접근한 적 없습니다.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복구하고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덤덤해서 오히려 박유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박유라는 이 완벽한 보고서 앞에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난할 명분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이를 갈며 보고서를 움켜쥐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유라는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카루스 프로젝트 실패의 전략적 원인 분석이었다. 서리는 복원된 데이터를 통해 프로젝트의 실패가 단순한 시스템 충돌이 아니라 초기 시장 조사 단계에서의 치명적인 오판과 잘못된 타겟 설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뼈아픈 지적이었다. 하지만 진짜 칼날은 보고서의 두 번째 파트. 데이터 무결성 및 보안 취약점 분석에 숨겨져 있었다. 서리는 이 섹션에서 데이터의 손상이 시스템 충돌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누군가가 충돌 직전에 의도적으로 핵심 데이터를 변조하고 삭제하려 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약 1년 전 박유라 팀의 주도해 진행되었던 서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남겨진 치명적인 보안 백도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박유라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업그레이드의 총책임자가 누구였는지는 팀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김설이가 박유라의 목에 겨눈 조용하고 차가운 칼날이었다. 과거의 무능과 태만을 완벽한 논리로 증명해낸 기소장이었다. 박유라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이 시골뜨기는 괴물이거나 혹은 악마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묻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실패는 그룹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었기에 실패 원인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상부에 보고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며칠 뒤 박유라는 임원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해야만 했다. 그녀는 최대한 김설이의 공을 축소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포장하려 애썼다. 하지만 보고서의 날카로움에 감탄한 임원들은 연신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인 박 전무의 라이벌인 초의 부사장은 보안 백도요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박 팀장, 이 보고서는 정말 훌륭하군. 그런데 1년 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당시에 이런 허점을 남겨두었다는 건가?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박유라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회의가 끝난 뒤 초의 부사장은 강지훈 대표에게 넌지시 말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김설이라는 신입, 아주 물건인 것 같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죠. 회의실을 나온 박유라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김설이는 그녀에게 영광이 아니라 평생의 수치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단순한 눈엣 가시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다. 박유라는 서리를 자신의 발밑에서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김설이를 향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박유라는 먼저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이메일 목록에서 서리의 이름은 조용히 삭제되었다. 팀 회의 시간은 서리에게만 통보되지 않거나 회의 직전에 바뀌었다. 박유라는 또한 팀원들에게 암묵적인 지시를 내렸다. 김서리와 어울리는 자는 곧 나의 적이다. 그 한마디는 절대적이었다. 직원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서리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돌렸고 탕비실에서 마주치면 하던 말을 멈추고 자리를 떠났다. 점심시간이면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거대한 사무실에는 언제나 서리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표정 없는 얼굴로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독의 시간을 이용해 회사의 조직도와 업무 규정집을 통째로 외웠고 다른 팀원들의 대화와 관계를 멀리서 관찰하며 사무실 내 권력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정신적인 고립에 이어 박유라는 업무적인 모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리의 능력을 완전히 썩히기 위해 분석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잡무들을 산더미처럼 안겨주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프로젝트 서류를 재분류하고 스캔하는 작업, 음질이 엉망인 수십 시간 분량의 옛날 회의록을 타이핑하는 일,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오탈자를 찾아내는 교정 작업 등 모두가 기피하는 끝도 없는 소모적인 일들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일을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는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AU아야 그룹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통째로 흡수했다. 회의록을 타이핑하며 임원들의 말투와 성격,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숨겨진 역학관계를 파악했다. 그녀는 박유라가 던져준 모든 모욕을 자신을 단련시키는 정보 수집의 기회로 바꾸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서리는 마지막 잡무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녀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박유라의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 상대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업무적으로 무력화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서리의 입가에 또다시 아주 희미한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전쟁을 선포한 건 당신이야.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전쟁으로 규정했고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며 자라왔다. 그녀는 분노로 방역하지 않을 것이다. 더 차가운 전략으로, 상대가 가장 아파할 방식으로 방역할 것이다. 고요한 사무실 속, 그녀의 눈빛은 서울의 그 어떤 불빛보다도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서리의 조용한 방역은 박유라를 더욱 교활하게 만들었다. 정신적인 고립과 업무적인 모욕만으로는 저 시골뜨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에 김서리는 더 이상 단순한 이물질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나타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적인 버그였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AU아라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뷰티 브랜드 루미너스에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 기획안을 요청해왔다. 그리 큰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마감 기한이 촉박하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팀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였다. 박유라는 이 프로젝트를 김서리를 올가멜 무대로 삼기로 했다. 이번 루미너스 캠페인 아주 중요해요.
박유라는 팀 회의에서 보란 듯이 말했다. 특히 캠페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데이터 분석은 우리 팀의 새로운 에이스 김설희 씨에게 맡기겠어요. 그녀의 말에 노골적인 가시가 돋쳐 있었다. 모두가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가장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부분을 설희에게 던져주고 자신과 다른 팀원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기획과 디자인 파트를 맡았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변수가 있었다. 얼마 전 디자인팀에서 전략기획팀으로 파견온 신입 디자이너 한소연이었다. 그녀는 재능은 있었지만 내성적이고 겁이 많아 늘 박유라와 그 무리들의 눈치를 보는 희미한 존재였다. 박유라는 설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 자료를 만드는 일을 소연에게 맡겼다. 이는 두 명의 아웃사이더를 함께 묶어 실패할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려는 심산이었다. 소연은 설희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겁부터 먹었다. 팀의 모두가 유령처럼 취급하는 설희와 엮였다가 자신까지 미운 털이 박힐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설희에게 데이터를 받으러 갈 때조차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설희 씨, 데이터 분석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소연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설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희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경멸이나 무시가 아닌 그저 담담한 관찰이 담겨 있었다. 걱정 말아요. 소연 씨, 마감 기한보다 이틀 먼저 넘겨줄게요. 소연 씨가 디자인 작업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줘야죠. 설희의 예상치 못한 배려에 소연은 조금 놀랐다. 그녀는 설희가 모두의 따돌림에 상처받아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일 것이라 생각했었다. 한편 설희는 자신이 더 교묘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바둑을 가르치며 늘 말씀하셨다. 상대가 노골적으로 미끼를 던질 때는 그 미끼를 무는 척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함정을 찾아내야 한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 분석 작업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작업물을 회사의 공식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개인 암호화 클라우드에 30분 강역으로 자동 백업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직접 코딩한 스텔스 로그 기록 스크립트를 노트북에 심어두었다. 이 스크립트는 그녀의 컴퓨터에 일어나는 모든 파일 접근, 수정, 네트워크 활동을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그녀만의 블랙박스였다. 그녀는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가 공격해오기를 기다리며 덫을 놓고 있었다. 발표를 하루 앞둔 늦은 밤, 사무실에는 몇몇 야근하는 직원들만 남아있었다. 박유라는 자신의 신복인 민에게 눈짓을 보냈다. 민아는 모두의 눈을 피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희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는 IT 부서의 공범에게서 미리 받아둔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설희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그녀는 단순히 최종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설희가 백업 파일로 복구할 것이 뻔했다. 대신 그녀는 파일의 핵심 코드를 손상시켜 열리지 않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원본 데이터가 담긴 엑셀 파일의 숫자 몇 개를 교묘하게 수정했다. 설령 설희가 파일을 복구하더라도 수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결국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설희를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무능하게 만들려는 더 악랄한 함정이었다. 바로 그 순간 디자인 시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던 한소연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파티션에 가려져 있어
몸 전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미나가 서리의 컴퓨터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마주칠까 두려워 급히 자신의 짐을 챙겨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유라와 미나는 이제나 저제나 서리가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기를 기다렸다. 서리는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컴퓨터를 켰고 이내 파일이 손상되었다는 오류 메시지와 마주했다. 어머, 어떡해. 서리씨, 파일이 깨졌나 봐. 미나가 과장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유라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하지만 서리의 반응은 또다시 그들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을 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서리는 침착하게 박유라에게 보고한 뒤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에 접속해 불과 몇 분 만에 완벽한 최종 버전의 파일을 복원해냈다. 그리고 그녀는 밤사이 자신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로그 파일을 조용히 확인했다. 거기에는 미나의 IP 주소가 정확히 새벽 1시 13분에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해보고서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수정한 모든 기록이 초 단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방역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아직 그것을 꺼내지 않고 조용히 저장해 두었다. 서리는 완벽하게 복원된 데이터와 분석 보고서를 소연에게 건넸다. 소연은 간밤의 사보타주를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한 서리를 경애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부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서리의 날카로운 분석과 소연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었다. 박유라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지휘한 것처럼 공을 가로채려 했지만 서리는 발표 말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소연 디자이너의 뛰어난 시각화 능력 덕분입니다라며 공을 소연에게 돌렸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칭찬을 받은 소연의 얼굴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붉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 소연은 사무실의 조용한 복도에서 서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는 서리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리씨, 어젯밤에 미나 대리님이 서리씨 컴퓨터에 있는 걸 봤어요. 그 말은 서리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그녀는 또 한 번의 공격을 막아내고 증거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적진 안에서 마침내 첫 번째 동맹을 얻었다. 어둠 속에서 오가던 비열한 속삭임들이 이제 그녀의 귀에 진실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루미너스 캠페인 프로젝트의 성공은 박유rek의 승리가 아닌 패배의 낙인이었다. 그녀가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은 김서리의 발목조차 잡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주었을 뿐이었다. 더 최악인 것은 한소연이라는 겁쟁이가 이제 명백히 김서리의 편에 섰다는 사실이었다. 작은 균열이 그녀의 완벽한 왕국에 생기기 시작했다. 박유라는 자신의 호화로운 강남 아파트에서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도 그녀의 들끓는 분노와 조바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김서리가 단순한 운 좋은 시골뜨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는 예측 불가능하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잡초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 잡초는 이제 자신의 정원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전까지의 괴롭힘은 그저 성가신 벌레를 쫓아내기 위한 유희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것은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김설이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박유라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이제 어설픈 장난은 끝이다.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바로 그 주말, 설이는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오랜만에 홀로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다. 맑은 공기와 흙냄새, 그리고 푸른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도시의 소음으로 어지러워진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화해 주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할아버지라는 이름에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네, 할아버지, 저예요. 오냐? 내 강아지 서울의 그 시끄러운 돌밭은 거를 만하더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자연의 소리처럼 깊고 편안했다. 설이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주는 평온함에 기댔다. 가끔 발에 채이는 돌멩이가 있긴 한데 재밌어요. 헤어허. 바둑판에도 사활을 건드릴 만큼 성가신 곳에 놓이는 돌이 있는 법이지. 싸움은 잘하고 있는 개냐. 할아버지는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다. 설이는 굳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아직은요, 상대가 자꾸 악수를 두어서 판이 쉬워지는 느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초조할 때 악수를 두는 법이지, 설이야.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적이 혼란스러울 때는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적이 교만할 때는 더욱 몸을 낮추어 그 교만함을 부추기라 하였다. 저들이 얕은 꾀로 너를 흔들려 할수록 너는 태산처럼 움직이지 말고 텅 빈 골짜기처럼 고요하게 그들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저들이 스스로의 힘에 지쳐 비틀거릴 때, 그때 단칼에 목을 쳐야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 나선 장수에게 내리는 총사령관의 전략 지침과도 같았다. 설이는 자신의 대응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할아버지, 그 약조 말이에요. 설이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강씨 가문의 그 아이 말이냐? 할아버지는 나직하게 웃었다. 그 아이는 타고난 용이다. 하늘을 날고 비바람을 부를 힘을 가졌지. 허나 아무리 강한 용이라도 자신의 등 뒤는 보지 못하는 법. 진정한 반려란 그 용에 보이지 않는 등 뒤를 지켜주는 날개가 되어주는 것이다. 네가 그의 날개가 되기 전에 먼저 너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내 손녀가 누구의 뒤에 숨는 그림자가 아니라 나란히 서서 하늘을 나는 또 한 마리의 용이 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의 말은 설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구심을 걷어냈다. 이 혼인은 단순한 정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증명하기 위한 거대한 시험대이자 그녀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전화를 끄는 설이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폭풍이 자신의 발밑으로 오도록 유인하여 그 힘을 역이용해 하늘로 솟아오를 것이다. 한편 박유라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말 밤 청담동의 한 고급 프라이빗 바에 방음 처리된 룸으로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았다. 충실한 하녀인 미나, 그리고 IT 부서의 핵심 공범인 이 대리였다. 이 대리는 박유라의 아버지인 박전무의 비호 아래 특별 채용된 인물로 그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그는 박유라의 지시라면 그 어떤 불법적인 일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장난은 끝났어요. 박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설이, 그년을 우리 회사에서, 아니, 이 업계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거예요. 그녀는 에이유아라 그룹의 명운이 걸린 1급 기밀 프로젝트 헬리오스에 대한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유출한 산업 스파이로 만들 겁니다. 증거는 완벽해야 해요.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녀는 이 대리에게 김설이가 사용했던 공용 컴퓨터의 로그 기록을 조작하고 헬리오스의 데이터 조각을 심어 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민에게는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이용해 경쟁사와 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흔적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팀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박유라는 경멸의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잘못될 일은 없어요. 모든 증거가 그 시골뜨기를 가리킬 테니까. 아버님께서도 손을 써주실 거고. 당신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성공하면. 당신들 자리 내가 확실하게 챙겨주지. 예. 그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과 탐욕을 자극하는 달콤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미나와 이 대리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박유라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걔를 단순히 해고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걔를 파괴하고 싶어. 감옥에 쳐넣고 싶다고. 다시는 김설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알겠어.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사례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대하고 치밀한 함정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소녀를 향해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아와라 그룹의 일상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돌아갔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었고 모든 것은 어제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다. 김설이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가끔씩 한소연이 걱정과 응원이 담긴 눈빛을 조용히 보내올 뿐이었다. 모든 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차갑게 실행되고 있었다. IT 부서의 서버실. 이 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박유라의 지시는 그의 양심을 마비시킬 만큼 단호하고 매혹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보안 서버에 접근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박 전무의 딸이 약속한 미래의 보상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외부인이 보기에는 충분히 치명적으로 보일 만한 기술 데이터 조각 몇 개를 신중하게 골라냈다. 그리고는 서버 접속 로그에 새로운 기록을 심었다. 접속자는 김설이. 접속 시간은 그녀가 탕비실에 커피를 가지러 갔던 어제 오후 3시 15분. 접속 IP는 그녀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었다. 그는 훔쳐낸 데이터 조각들을 과거 서리가 업무상 합법적으로 접근했던 적이 있는 공용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깊숙한 임시 폴더 안에 교묘하게 숨겨놓았다. 같은 시각 미나는 강남역의 한 카페에서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한 채 대포폰으로 암호화된 임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된 문구를 입력했다. 요청하신 물건의 샘플입니다. 확인 후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대리에게서 전달받은 데이터 조각 파일 하나를 첨부했다. 수신자는 경쟁사의 위장 서버로 설정된 더미 주소였다. 이메일 헤더는 아이유아리아 타워 내부의 공용 단말기에서 발신된 것처럼 정교하게 조작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돈이었다. 미나는 카페를 나와
근처 은행의 ATM으로 향했다. 그녀는 대포통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김서린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그 돈을 입금했다. 김서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이름. 이것은 자금 추적을 교란시키면서도 의심의 화살을 김서리에게 돌리기에 충분한 고전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디지털 증거들은 이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김설이라는 단 한 명의 범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은 박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 전무의 힘을 빌렸다. 박 전무는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익명의 내부 고발이 들어왔는데 신뢰도가 매우 높다며 운을 띄웠다. 그리고 그는 이번 감사를 맡을 사람으로 사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강직하고 무자비한 원칙주의자 정철민 감사팀장을 지목했다. 박유라가 익명으로 보낸 제보 메일은 간결하고 정확했다. 그것은 감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친절한 안내서와도 같았다. 전략기획팀 김설이 공용 네트워크 드라이브 템7 폴더 어제 오후 3시 15분 서버 로그 기록 확인 요망 정철민 팀장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고 제보에 명시된 디지털 흔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가였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박유라가 설계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논리적이었다. 심어진 데이터, 조작된 서버 로그, 위장된 이메일, 그리고 결정적인 입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전형적인 산업 스파이의 범죄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신입이 욕심이 과했군. 전형적인 사건이야. 정 팀장은 혀를 차며 결론 내렸다. 그에게 김설이는 이미 유죄였다. 그날 오후 사무실이 가장 분주한 시간. 전략기획팀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정철민 팀장과 그의 팀원들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섰다. 시끄럽던 키보드 소리가 일순간 멎었다. 모든 직원들이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정철민 팀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무실을 가로질러 똑바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김설이의 책상 앞이었다. 김설이 씨,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기계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멀리 유리벽 너머로 박유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소연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모두가 설이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황하며 변명하거나 혹은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 것이라 예상했다. 회사 정부 보안 규정 위반 및 산업 스파이 행위 혐의로 지금부터 당신에 대한 긴급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정 팀장의 선언에 사무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설이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공포도, 놀라움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이 작업하던 노트북의 화면을 닫았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 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수근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특히 박유라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한 자의 체념이 아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듯. 기꺼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의 알 수 없는 자신감이었다. 서리는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사무실을 걸어 나갔다. 그녀는 겁에 질린 한소연의 자리를 지나치며 아주 잠깐,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걱정 말라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녀는 박유라의 사무실 앞을 지나갔다. 유리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박유라의 눈에는 승자의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다. 그러나 서리의 눈에 비친 것은 패자의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가 제거해야 할 종양을 차갑게 관찰하는 듯한 날카롭고 이성적인 시선이었다. 완벽한 함정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그 안에 갇힌 먹잇감은 자신이 먹잇감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감사실의 조사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김설이의 앞에는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완벽한 증거들이 다시 한번 펼쳐졌다. 저승사자 정철민 팀장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증거 하나하나를 짚으며 그녀를 압박했다. 김설이 씨, 이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할 뿐입니다. 자백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논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 김설이는 유죄가 명백한 범죄자였다. 하지만 설이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자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억울함의 호소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건조하고 평온한 울림만이 있었다. 그녀의 그 태도는 오히려 정철민 팀장을 격분시켰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리치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김설이 씨는 직위 해제되며 최종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무기한 대기 발령 상태임을 통보합니다. 사원증은 반납해 주십시오. 설이는 말없이 자신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아우라 그룹 직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신분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녀는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건물을 나왔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에이와라 타워는 이제 그녀를 적으로 규정하고 뱉어낸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설이는 문을 잠그자마자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차단했다.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와 메시지, 걱정하는 동료들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한 호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의 핵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무서운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방 한쪽에 있던 평범한 옷장으로 다가갔다. 옷장 안쪽에 벽을 밀자 육중한 소음 방지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의 소박한 원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지휘 통제실이 있었다. 강력한 성능의 커스텀 서버, 여러 개의 고해상도 모니터,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회선들. 이곳은 그녀의 진짜 세계이자 그녀가 기계 속의 유령이 되는 공간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그 이치가 작동하는 현대의 시스템, 즉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는 법 또한 가르쳤다. 아이유아라의 보안팀은 그녀의 공식 계정을 차단하고 정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령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설이는 자리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모니터 위로 녹색과 검은색의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유아라의 보안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의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을 자랑했다. 하지만 서린은 그 단단한 성벽을 부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벽을 쌓은 자들이 잊어버린 아주 오래된 배수구, 이카루스 프로젝트를 분석하며 발견했던 낡은 레것이 코드에 남아있는 미세한 균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침입은 폭력적인 해킹이 아니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바위에 스며들듯 조용하고 흔적 없는 침투였다. 그녀의 존재는 시스템 로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그녀의 움직임은 모든 감시망을 유령처럼 통과했다. 마침내 그녀는 다시 아유라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보이지 않는 관찰자이자 모든 것을 기록하는 심판관으로.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감사팀이 확보한 조작된 증거의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감사팀이 보았던 위조된 로그가 아닌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된 마스터 로그 파일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불일치를 발견했다. 자신에게 혐의가 씌워진 바로 그 시간.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IP 주소에서는 단 하나의 패킷도 헬리오스 서버로 전송된 기록이 없었다. 대신 전혀 다른 위치, IT 부서의 한 단말기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바로 이 대리의 자리였다.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서린은 이 대리의 모든 활동 기록을 추적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첫 번째 니시카였다. 이 대리의 활동 기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증거 조작의 흔적뿐만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의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대리의 단말기에서 외부의 한 오프쇼어 서버로 정기적으로 암호화된 데이터가 전송된 기록을 찾아냈다. 방유라 일당의 비밀 장부였다. 그 서버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이 모든 방역의 핵심이었다. 그것은 수십 겹의 보안 장치로 보호받고 있었다. 서린은 밤을 꼬박 새워가며 자신이 아는 모든 기술과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고전 암호 해독법까지 동원하여 이 디지털의 요새를 공격했다. 시간은 흘러갔고 동이틀 무렵 마침내 그녀의 모니터에 암호가 풀렸다는 메시지가 떴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그녀조차도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 서버 안에는 지난 수년간 박유라의 파벌이 아유아리 그룹에서 훔쳐낸 온갖 기밀 정보와 그것을 경쟁사나 기업 사냥꾼들에게 팔아넘긴 거래 기록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신제품 개발 계획, 고객 정보, 재무 보고서, 심지어는 임원들의 개인 비리 정보까지. 그들은 회사의 동맥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었다. 서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향한 공격은 단순한 시기나 질투가 아니었다. 이카루스 프로젝트 보고서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범죄 현장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다. 그들에게 서린은 자신들의 왕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목격자였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번 함정은 그녀를 제거하는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완벽한 희생양을 만드는 일석이조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서리의 손가락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서버에 기록된 자금 세탁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박유라와 공모자들이 스위스 비밀 계좌와 암호화폐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그녀의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한눈에 들어오는 다이어그램이 펼쳐져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공모자들의 이름과 역할이, 다른 화면에는 유출된 데이터의 목록과 시간대가,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얽힌 검은 돈의 흐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박유라뿐만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좀먹고 있던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낼 칼을 손에 쥔 유일한 집도이였다. 유령은 자신의 일을 마쳤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김설이가 회사에서 쫓겨난 며칠 뒤, 아유아라 타워의 가장 높은 층, CEO 집무실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강지우는 홀로 거대한 책상에 앉아 정철민 감사팀장이 올린 김설이에 대한 최종 감사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 서류 위의 글자들은 명백하고 논리정연했다. 증거들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김설이라는 범인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보고서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이카루스라는 디지털의 미궁을 하룻밤 만에 풀어낸 인재가 왜 산업 스파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그토록 허술하고 뻔한 흔적을 남겼을까?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꿰뚫어 볼 능력이 있는 자가 왜 하필이면 로그 기록이 남는 공용 단말기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마치 최고의 금고털이범이 자신의 지문을 현장에 일부러 남겨두고 떠난 것과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강민호 명예회장.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상대의 눈빛만 보고도 그 속내를 꿰뚫어보는 신과 같은 통찰력을 길러왔다. 그런 할아버지가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의 반려자로 고작돈 몇 푼에 회사를 팔아넘길 천박한 도둑을 골랐을 리가 없었다. 김설이를 의심하는 것은 곧 평생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할아버지의 안목을 의심하는 것과 같았다. 강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 사건을 공식적인 감사팀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회사 내에서 그가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최측근 김진우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해야 하네.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진우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팀과 보안팀을 배제하고 우리 직속 라인으로 특별조사팀을 꾸리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팀이야. 조사 대상은 전략기획팀의 박유라 팀장과 그녀의 주변 인물들, 특히 IT 부서의 이 대리, 그리고 박유라 팀장의 아버지인 박전무까지 포함해서. 김진우 실장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박전무는 회사의 창립 공신이자 현 경영진의 핵심 실세였다. 대표님, 박전무님까지 말입니까? 그래, 이번 김설이 건의 배우를 조사하는 걸세, 자금 흐름, 통신 기록, 최근 행적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봐. 아유라 그룹 안에 썩은 종양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누구의 몸에 붙어있든 도려낼 생각이야. 강지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날부터 에이오라 그룹의 수면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김진우 실장과 그의 정예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회사의 모든 CCTV 기록을 분석했고 이 대리 주변의 IT 직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압박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며 감사팀이 놓쳤던 아주 미세한 데이터 흐름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이 박전무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 하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박전무는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합법의 경계선에서 교묘하게 자금 세탁을 해왔고 그의 권력은 외부에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철옹성이었다. 김진우 실장이 재무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박전무는 경영진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과도한 접근은 월권이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을 거부했다.
그 저항이야말로 강지훈이 찾고 있던 확신이었다. 만약 떳떳하다면 그가 자신의 딸과 관련된 조사를 막아설 이유가 없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두 번째 술을 두었다. 내부에서 막혔다면 외부에서 뚫는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자금을 동원해 기업 스파이 및 회계 부정 전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스위스의 사설 정보 분석 기관 크로노스를 비밀리에 고용했다. 이것은 그의 갬빗이었다.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위험하고 값비싼 도박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크로노스의 움직임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정확했다. 사내 정치와 무관한 그들은 오직 데이터와 돈의 흐름만을 쫓았다. 그들은 국제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박전무와 박유라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들의 존재를 밝혀냈고 그 회사들의 계좌로 지난 몇 년간 경쟁사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이 김설이가 발견했던 비밀 서버의 존재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그들이 찾아낸 금융거래 기록만으로도 거대한 범죄의 윤곽을 그리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그룹의 핵심부를 좀먹고 있던 조직적인 부패 카르텔이었다. 아우라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기 몇 시간 전 김진우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강지훈의 집무실에 들어와 봉인된 보고서 한 부를 내밀었다. 크로노스가 보내온 최종 보고서였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보고서 안에는 그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공모자들의 이름, 날짜, 그리고 거미줄처럼 얽힌 검은 돈의 흐름. 이제 그는 김설이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과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깊이 썩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해질녘 서울의 풍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밤 열릴 파티에 화려한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유라 그룹의 연례 파티는 더 이상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형대가 될 것이다. 그는 이제 방역을 위한 모든 무기를 손에 쥐었다. 자신들만의 무대를 만들고 싶었나. 박유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아주 좋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마지막 연극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를 선물해 주지. 강지훈은 책상 위에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명예로운 주빈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정화하기 위해 칼을 빼든 냉혹한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아우라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지상의 강림한 별들의 은하수 같았다.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의 거물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교계의 인사들, 그리고 이 밤의 모든 것을 기록하려는 언론 매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부드러운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그리고 성공한 자들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밤의 여왕은 단연 박유라였다. 그녀는 이 날을 위해 특별히 파리에서 공수해온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매혹적인 진홍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우아함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꿀을 쫓는 벌처럼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성가셨던 시골뜨기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자신은 이제 곧 이 영광스러운 밤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것이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강지훈의 곁을 맴돌았다. 완벽한 맞춤 턱시도를 입은
강지우는 평소처럼 과묵하고 차가웠지만 그 모습마저도 오늘 밤의 박률에게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훌륭한 배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차가움이 자신에게만 허락된 특별함이라 착각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직원상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유명 아나운서가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드럼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고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상자의 업적을 기리는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박유라는 자신감 넘치는 리더이자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유능한 인재로 그려지고 있었다. 물론 그 업적의 대부분은 부패와 김서리가 남긴 결과물을 가로챈 것이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2025년 유아라그룹 올해의 직원상 대상 수상자는 전략기획팀 박유라 팀장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볼륨을 뒤흔들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쏟아졌다. 박유라는 가장 겸손하면서도 기품 있는 미소를 연습하며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인 박전무는 흐뭇한 미소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미나를 비롯한 공모자들은 부러움과 시기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대 위에 올라 황금빛 트로피에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퍼억 하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볼륨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꺼졌다. 웅장하던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찢어지는 듯한 소음과 함께 멎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전인가 그때.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가 아닌 볼륨의 거대한 정문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문이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누군가에 의해 천천히 열렸다. 김설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전에 알던 김설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장식 하나 없지만 완벽한 재단에 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파티를 위한 드레스가 아니라 마치 심판을 위한 법복처럼 보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여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드러냈고 차가운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피해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온 심판관의 모습이었다. 볼륨 전체에 충격의 파도가 번졌다. 박유라, 박전무, 미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서리는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또박또박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당황한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강지훈의 손짓 하나에 모두 제자리로 물러섰다. 서리는 무대 위에 올라 사회자가 떨어뜨린 마이크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이 축제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볼륨의 가장 먼 곳까지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하지만 청렴과 헌신에 대한 상이 가장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말했다. 조명과 스크린을 부탁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유라를 찬양하던 영상이 사라진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다. 첫 번째 화면은 서리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던 증거들이었다. 화면은 둘로 나뉘어 한쪽에는 조작된 서버 로그가, 다른 한쪽에는 서리가 복원한 원본 로그가 나란히 표시되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가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박유라 팀장은 저를 산업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루미너스 캠페인 프로젝트, 당시 박유라가 민에게 사보타주를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볼륨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서리가 밤새워 그렸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타났다. 박유라, 이대리, 그리고 박전무의 이름까지 포함된 여러 명의 이름들. 그들 사이를 오고 간 데이터의 흐름과 그들이 정보를 팔아넘긴 경쟁사들의 로고까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의 범죄는 저를 모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이 유라그룹의 핵심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출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스위스 은행의 로고와 함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유령 회사를 통해 박유라와 공모자들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는 동안 서리의 목소리는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마치 검사가 기소장을 읽듯 차갑고 사실적이었다. 볼륨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하객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저 미친년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마침내 충격에서 깨어난 박유라가 무대 위에서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힘없이 부서지는 물거품에 불과했다. 서리는 자신의 역할을 마쳤다는 듯 조용히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스크린 위에서는 그녀가 밝혀낸 거대한 부패의 증거들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계획했던 첫 번째 막이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에 의해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공개적인 심판은 끝났다. 이제 공식적인 처형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볼륨은 통제불능의 혼돈 그 자체였다. 박유라는 실성한 사람처럼 저건 모함이야 라고 외치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 박전무는 이성을 잃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스크린의 전원을 끄고 김서리를 끌어내리라며 보안 요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 어둠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제국의 진짜 왕, 강지훈 대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언론의 카메라는 이 모든 막장 드라마를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탐욕스럽게 번쩍였다. 바로 그 최대의 혼돈의 순간, 볼륨의 웅성거림을 가르는 또 다른 정적이 찾아왔다. 끓어오르던 군중들 사이로 길이 열리고 그 길의 끝에서 두 명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하지만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무게감으로 걸어 들어왔다. AURA 그룹에 살아있는 신화 강민호 명예회장과 그의 곁을 지키는 범상치 않은 기품의 김사부였다. 두 노인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권위였다. 히스테리를 부리던 박유라도, 고함을 지르던 박전무도 입을 다물었다. 강민호 회장은 무대 위로 올라와 서리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해온 사자의 포효가 담겨 있었다. 이 못난 자들의 소란으로 귀한 손님들의 밤을 망친 점, 이 늙은이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는 먼저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스크린에 떠있는 증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스크린에 떠있는 모든 것은 이 용감한 젊은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밝혀낸 진실입니다. AURA 그룹은 이 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김서리의 모든 폭로에 공식적인 인정을 찍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는 이 밤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충격을 선사하기 위해 서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이 자리에 있는 제 손주놈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리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에 버신 김사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 아이,
김설이는 제 가장 존경하는 벗인 김사부의 손녀딸이자 이 늙은이가 내 못난 손주놈을 위해 직접 점지한 아이입니다. 김설이는 바로 이 아아라 그룹의 대표 강지훈의 약혼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볼룸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무시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감옥에 보내려 했던 저 시골뜨기가 이 거대한 제국의 미래 안주인이자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니. 왜? 박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박유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리, 그녀가 전부라 믿었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제국의 왕이 움직였다. 강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채 오직 냉혹한 결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이제 아우아라 그룹의 CEO로서 제국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했다. 지난 수년간 당신들은 이 회사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기생충처럼 살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볼룸의 모든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서늘함을 담고 있었다. 오늘 밤 숙주는 당신들을 모두 박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 김진우를 불렀다. 김진우 실장과 그의 팀원들이 미리 준비된 서류들을 들고 무대 옆으로 도열했다. 강지훈의 명령이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왔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저 스크린에 이름이 오른 자들 중 단 한 명도 이 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미리 대기 중인 검찰 수사팀에게 연락해 박유라, 박전무, 이 대리를 포함한 모든 주범들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여 신병을 인도하도록. 법무팀은 지금 즉시 이들에게 5천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 동시에 피고인들의 모든 개인 자산 및 차명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개시하라. 증권거래소와 모든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내부 부패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넘겼음을 공식적으로 공시하도록. 아우아라 그룹은 오늘부로 깨끗해졌다고 전 세계에 알려라. 그의 명령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떨어질 때마다 공모자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치는 박유라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박전무를 비롯한 범죄자들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들의 몰락은 처참했다. 화려한 파티장에서 죄수복 대신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나가는 모습은 지독한 희극이자 비극이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직위, 명성, 자유, 그리고 부까지. 그들은 끝장났다는 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배신자들이 모두 사라진 볼룸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파티는 끝났다. 강민호 회장은 서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서리에게로 다가왔다. 무대 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아직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 그는 그저 절대적인 존중과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전쟁은 끝났다. 제국은 정화되었고 왕좌는 굳건해졌다. 이제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무대가 마련되었다. 두 사람은 혼돈의 잔해 위에 나란히 서서 불확실하지만 강력한 새로운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 아우아라 그룹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숲처럼 아픔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세상은 연일 아이와라 그룹의 스캔들과 그 극적인 정화 과정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여론의 방향은 부패 스캔들에서 강지훈 대표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기업 쇄신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아오유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부패의 중심이었던 박유라의 파벌이 사라지자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고 눈치 보지 않았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 가장 큰 수혜자는 한소연이었다. 그녀는 파티장에서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동안의 숨겨진 재능을 인정받아 신설된 디자인 혁신팀의 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입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팀을 이끄는 당당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세상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는 김설이가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재벌가에 숨겨진 신데렐라, 부패를 파헤친 천재 전략가 등 온갖 수식어로 포장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채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칩거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회사의 모든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신설부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 감사 총괄실장이라는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아직 수락하지 않았다. 공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사적인 관계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에게 강지훈으로부터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CEO가 보낸 것이 아닌 한 남자가 보낸 것이었다. 도시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저와 함께 한강의 일출을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자는 진솔한 초대였다. 설이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좋습니다. 동이 트기 전 푸른 어둠이 짙게 깔린 한강공원. 강지훈은 먼저 와서 강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하고 따뜻해 보이는 스웨터 차림이었다. 설이가 다가가자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이전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많은 것을 함께 겪어낸 동지애와 편안함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미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참회로 가득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해, 그리고 내가 너무 늦게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나는 이 성의 왕이었지만 내 성벽 안이 얼마나 썩어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 지붕 아래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눈먼 왕이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사과에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위기는 곧 시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였고, 어쩌면 강지훈 씨, 당신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은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하며 각자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무게와 기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해야 했던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고백했다. 저는 언제나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제국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설이가 대답했다.
저는 언제나 할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제국을 지키는 남자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여자.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보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덧 동쪽 하늘 끝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멈춰서서 서리와 마주 보았다. 이제 마지막 매듭을 지을 시간이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리 씨의 할아버님께서 그 약속을 받아주셨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의 약속이 아닌 저 자신의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서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철한 CEO의 모습이 없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김서리 씨, 저는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그 올곧음에 감탄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저의 파트너로서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화려한 청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청혼보다도 진실되고 묵직한 약속이었다. 서리는 떠오르는 태양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마침내 소녀처럼 밝고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지훈 씨, 할아버님들의 약속이 아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약속을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태양이 수평선 위로 완전히 솟아올랐다. 눈부신 햇살이 한강의 물결 위로 쏟아져 내리며 온 세상을 깨끗하고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것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축복이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던 시골 소녀는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왕자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왕국을 정화했고 왕의 옆자리를 전리품처럼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기둥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불의 시험을 함께 통과한 두 개의 강인한 영혼이 서로를 존중하는 단단한 반석 위에서 함께 만들어갈 조용하지만 위대한 제국의 새로운 아침이었다.